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검찰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검찰이 기소한 거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인데요. 이번엔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사건도 복잡합니다. 검찰을 오래 출입한 사회부 기자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의 이보라입니다. 검찰팀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저는 3년 정도 했는데요. 워낙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서 3년 너무 험난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이 압수수색도 엄청나게 많았었고 굉장히 네. 복잡한 내용으로 오랫동안 굴러온 내용인데 네. 사건을 알고 싶어도 사실 개별적인 증언들만 따로따로 나와갖고 이제는 따져보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가 정말 오랫동안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가 이제 1년 반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2021년 9월부터인데 그래서 현재까지 9월,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네. 현재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사팀도 이제 두 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1기 수사팀이 수사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인사가 나서 2기 수사팀이 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이후로 이제 2기 수사팀이 이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때 수사 기록만 이제 500건이 넘고 쪽수는 225만 쪽에 달할 정도로 수사량 자체도 방대한 편입니다. 500건을 다 읽어보는 것도 정말 일이겠어요. 예, 네. 그렇죠. 혐의 내용 한 5개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뇌물, 그리고 나머지 이제 2개는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이라 그래서 이제 비공개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런 혐의고요. 그다음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은 이제 범죄 수익을 이렇게 숨기려고 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네. 일단 대장동 관련한 혐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5년 이 무렵에 대장동을 이제 개발하던 민간업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민간업자들이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승인해주고 이제 주면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제 4천억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는 이제 배임 혐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많이 이익을 취할 수 있었는데 공적인 이익 취할 수 있었는데 민간업자가 더 이익 취하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비공개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이 민간업자들에게 공유를 하고 사업자 선정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그런 혐의인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은근슬쩍 측근을 통해서 알려줘서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 알려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검찰이 본 혐의는 이런 거고. 근데 이 대장동 혐의 말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도 이 혐의에 포함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역시 비공개 정보를 이제 유출해서 이 민간업자들이 이제 특혜를 받고 수익을 얻게 했다 이런 구조랑 비슷한데요. 이것도 역시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사업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줘서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이 두 가지 개발 모두 이 시장으로서의 배임 혐의가 있고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줘서 좀 특혜를 줬다. 그래서 뇌물 혐의까지 인정된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은 당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왜 이 범행을 했을까 이 동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익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제 성남시장으로 나왔을 때 이제 공약으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이제 공약이 있었는데 그걸 하려면 되게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누군가 참여해야 되니까. 근데 그 비용을 당시 성남시가 감당할 그런 재원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이 민간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담해주고 대신에 너네들이 이 대장동이랑 위례 사업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일단 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여러 가지 주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금 양쪽이 재판에서 다투게 될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가 5개 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혐의는 크게 2가지인데요. 대장동 사업 중에서는 이제 배임 혐의입니다. 그래서 배임 혐의는 이제 고의성 여부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러 그랬냐 이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회사나 기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러면 이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대표가 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 그래서 이게 성남시에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한 것이 입증이 됐다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이 됐다면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말고도 성남 FC 사건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남 FC 후원금 사건은 이제 제3자 뇌물 혐의가 이제 주된 혐의인데요. 네. 이 혐의는 좀 까다로운데 기존의 뇌물죄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뇌물죄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라 네. 그래서 뇌물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직무 관련성이 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부정한 청탁 여부까지 입증이 돼야 돼서 좀 더 까다로운 법인데요. 그래서 이 대표가 이제 기업들에게 직접 축구단 후원을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어떤 현안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했는지 이 여부가 이제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거 비교되는 게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 신문은 그 박근혜 씨라고 부르는 그 사건인데 네. 최순실 사건에 나왔던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비슷합니다. 예. 그때는 그게 직무 연관성이 인정이 돼서 유죄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청탁이 인정이 됐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서. 네. 그럼 이 사건이 입증받으려면 지금 이 관련된 기업들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네. 직접 이제 인정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내가 받았고 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입증하기가 쉬울까요? 일단은 근데 기업들이 네. 진술을 해준다면은 이제 뭐 그런 청탁이 오고 갔다는 부분이 진술이 있으면 충분히 뭐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술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진술이 뭐 일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은 나온 부분도 있고 공소장에서도 뭐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 재판은 그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그 증언이 굉장히 언론 보도로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법정 증언으로 이게 채택될지 굉장히 좀 논란인데요. 네. 특히 가장 논란되는 부분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 그 대장동 지분의 그 428억 원이 약정 의혹 이걸 네. 텐데요. 이 대목은 근데 기소에서 지금 빠졌어요.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의혹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되게 핵심적인 의혹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라는 김만배 씨가 이제 보유했던 천화동인 1호라는 그런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네. 이 지분의 428억 상당을 이재명 대표 측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의혹입니다. 근데 검찰은 이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이제 정진상 씨를 이제 기소할 때도 공소장이나 이제 구속영장에 다 이 혐의를 넣었는데 이상한 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는 모두 이 의혹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이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를 더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 어쨌든 측근인 이재명 대표의 그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그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할 때는 넣었고 네. 정작 이 대표를 기소할 때는 이걸 빠졌다는 건데 네. 그건 약간 좀 이걸 아직까지 입증할 고리나 증거를 못 찾았다라는 걸 약간 은근슬쩍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티타임이라 그래서 수사팀 관계자들이랑 이렇게 기자들이랑 만남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기자들이 왜 이 부분을 빠졌냐라고 계속 거의 몇십 분 동안 질문을 했었는데 계속 질문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질문했지만은 사실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은 이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나중에 따로 기소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지금 얻지 못해서 기소를 못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면 기소할 수 있고 없으면 못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야당 대표를 기소하는데 증거 하나 못 찾아갖고 기소 못하는 거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야당뿐만 아니라 이게 반쪽짜리 기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증언도 되게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입증하는데 유효하게 이렇게 활용이 될까요? 아, 네, 이 민간업자들의 진술이 검찰 수사에서는 되게 주요한 증거가 된 게 맞는데요. 남욱 변호사나 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나 되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재판에서 이 진술이 정말 믿을만 하냐 이런 신빙성, 이런 신뢰를 얻어야지 이제 재판에서도 이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 이 진술들이 정말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볼 수 있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분위기는 어떤가요? 유죄를 좀 자신하고 있나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기 수사팀, 두 번째 수사팀 이후로는 사실 구속영장도 계속 발부가 돼 왔었고, 결국 유동규 씨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등을 돌려서 결국은 이제 민간업자들의 협조를 다 대부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이런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협조하고 있으니 당연히 뭐 유죄를 자신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저번에 기소가 안 됐던 428호 약정이나 뭐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입증이 확실히 끝났다고 보이지 않아서 기소하지 않고 수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이제 이 검찰 수사가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 아니냐,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공소 사실도 거의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천억 원의 공익을 환수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성남 FC 후원금도 이게 정당한 광고비고 기업 현안 해결은 전혀 이 후원금과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행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 과정 보면 대장동을 둘러싼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다 같이 이렇게 한 팀으로 가는 느낌이다가 점점 더 요즘 갈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보면 김만배 씨, 남욱 씨, 유동규 씨 입장이 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이자 이제 전직 경제지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민간업자들은 이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김만배 씨만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배 씨는 왜 입을 닫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그 428억을 준 이제 그 공여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하나라도 줄이고자 그 부분을 이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출입하면서 김만배 씨는 이렇게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 법조 기자를 둘러싼 얘기들이 사실 무성하잖아요. 네. 저도 뭐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만 워낙 옛날이라. 근데 이분의 스타일 자체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기사를 쓰지 않고 거의 그 회사의 이름만 걸어두고 기자가 기사는 안 쓰고 이름만 걸어두고 그냥 그런 대외적인 비밀리에 그런 사업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브로커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건이 진행될수록 보면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 둘씩 극단적 선택하는 일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특히 이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배신감이 들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제 강압적인 수사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보면 취재 과정에서 보면 좀 몇 명이나 지금 이렇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총 5분이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그 비서실장을 지내셨던 분이 계셨고, 이제 그 대장동 사업 관련된 분들이 되게 한 3-4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셨던 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셨던 이제 그 관련된 분도 한 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 측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이렇게 지금 관련자 사건에 뭐 직접적 관련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관련되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사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총장의 입장 같은 건 혹시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이제 검찰에 좀 더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뭐 유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어떤 심경으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는 뭐 저희야 뭐 상상의 영역이지만 뭐 추측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공무원이자 또 측근으로서 위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본인이 어떤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처지를 비관한 것이 아닐지 싶기도 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신은 모른다라고 했던 김문기 이제 성남도계공 개발 1처장 사례처럼 자신을 이제
꼬리 자르기 하고 자신만 또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나중에 안타까운 일은 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재판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1심 재판은 언제 내년 총선 전에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그러니까 2024년 이제 총선 전에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구속 피의자 같은 경우 6개월 내로 1심의 어떤 심리를 마치는 게 관행인데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상태이고 거기다가 정치 일정이 많아서 재판이 계속 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건으로도 재판을 출석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도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장동 재판까지 추가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은 뭐 재판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데요. 그 앞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또 먼저 나오게 될까요? 그런 분들? 네,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뭐 김만배 씨, 유동규 씨, 남욱 씨 등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어떤 재판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제 재판이 중요한 게 이게 이재명 대표랑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혐의나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뭐 유죄로 판단이 될 경우 이게 이재명 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기소가 끝이 아닌 거죠? 그 아까 전에 그 428억 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백현동 개발 비리 이런 수사 중인 사건도 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중앙지검에서 1, 2, 3부의 반부패 수사부가 있는데 거의 한 부를 빼고 나머지 두 부서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계속 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라든지 정자동 가스 부지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 이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이나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개들이 있어서 이제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거의 매일 재판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그럼 그 대장동 혐의 관련해서는 이게 그 지금 약간 증언이 좀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스모킹 입증할 만한 스모킹 건이 있나요? 검찰이 유죄다라고 주장할 만한? 네, 그러니까 검찰도 물증이 없는 게 아니다.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었을 때 그 사업 구조에 대해서 뭐 직접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하고 결재를 하고 이런 이제 문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서 그래서 이런 문건과 이제 그 관련자들 민간업자들의 진술이 합쳐져서 이런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럼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그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뭐 당시 부동산 경기가 나빴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민간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게 최선의 설계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고의성이 없이 정말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 어쩔 수 없이 그 민간업자들이랑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정말 유착이 됐었고 이익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유무죄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은 처음부터 이 그 정영학 녹취록이 그 제출된 그 순간부터 이미 이들은 유착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제 2010년 초부터 이 유동규, 남욱 이런 분들이 이제 서로 유착이 돼서 그 관계가 오래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유착된 관계를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거기 이제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다 지켜보시나요? 법원 출입이 이제 재판을 계속 이어서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중요한 재판을 통해 뭔가 배우고 나아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경향신문이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꼼꼼히 따져주세요. 네.